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차고 축축한 피부, 청색증, 딱 나오죠. 비호흡과 저혈압, 이거 뭐예요? 쇼크 증상이잖아요. 이걸 알고 보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1. 하지를 마사지한다. 2. 위세척을 준비한다. 3. 냉유법을 적용한다. 4.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5. 식염수를 투여한다. 정답은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준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림으로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말로 해도 아셔야 됩니다. 쇼크는 왜 생겨요? 순환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액이 부족하면은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은 어떻게 해요? 다리에 있는 피까지, 이 말초에 있는 피까지 중심으로 모아서 중심 정맥압에 펌핑 능력을 올려줘서 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쇼크의 증상 너무 중요하죠?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이 난다, 핍류, 오줌이 안 나와, 청색증, 순환이 안 되면은요, 푸딩딩해집니다. 또 약하고 빠른 맥박, 빈맥이죠? 얕고 빠른 호흡, 안절부절, 저체온이 온다 하면은요,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이거예요. 쇼크 자세는 다리를 올려준다. T 포지션, 같은 말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그림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 또 언제 취하죠? 쇼크일 때. 그리고 산모가 질식 분만하고 나서 출혈이 많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냉찜질을 해준다. 자궁저부에 마사지를 해준다. 아시죠? 전립선 절제술 후 환자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합니다. 1. 세척액으로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다. 2. 유치 도뇨관이 혈궤로 막혀 있다. 3. 섭취량과 배설량이 기록되고 있다. 4. 소변 수집 주머니의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5. 침상 안정을 취하고 있다. 정답은요? 유치 도뇨관이 혈궤로 막혀 있다. 피떡이 돼 있다. 이거는 지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립선 수술했어? 세척액으로 멸균 생리식염수 사용합니다. 섭취량 배설량 잘 기록하고 있어? 문제 없죠. 소변 수집 주머니의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맞는 거예요. 침상 안정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생식기계 관련 질환이죠. 남자에게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이렇게 노란 황금 같은 거 있죠? 이게 점점 커지면서요, 이 요도를 압박합니다. 요도를 압박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증상은요,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서 소변줄기가 끊어집니다.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 자주 매렵다. 자다가도 깨서 소변을 봐야 된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그래서 남자 노인분들이 자다가 깨서 화장실 밤에 2번씩 갑니다. 전립선 이 비대증 때문인 경우가 많죠. 전립선이 너무 비대하면은요, 전립선 절제술을 합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 후 2, 3일간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핏물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 뭐라 그랬어요?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맑아지도록 소변을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액이 뭐라고요?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소변을 자주 빼준다. 24시간 동안은 침상 안정을 한 이후에 족이 이상한다. 보통 수술하고 바로 족이 이상하는데 하루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라. 6에서 8주, 한 2달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라. 뜨거운 찜질을 해주거나 좌욕을 해라. 전립선 절제술 세척액은 멸균 생리식염수다. 소금물인데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치매 후기 단계에 있는 노인이 같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반복 질문을 할 때는요, 주의를 환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지시켜준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기를 볼게요. 1.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2. 가볍게 웃어넘기며 대답을 피한다. 3.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 질문할 때마다 방금 한 질문임을 지적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게 웬 동문서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치매 반복 질문일 때는요, 주의를 환기한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켜준다, 이런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한마디로 주의를 그냥 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의 대상자는요,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복합성 요실금 노인을 돕는 방법은 1. 낮 동안 수분을 제한한다. 2. 진정제를 복용하게 한다. 3. 침상 안정을 하게 한다.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5.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요실금은 대충 아는데 복합성 요실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이죠. 요실금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소변이 새는 거예요. 케겔 운동이나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진다. 요실금은 3가지 증상이 있어요.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복압성 배에 압력이 생겼다 이거죠? 살이 찌면은 배가 눌려요. 그래서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이게 바로 복합성 요실금이에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그냥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절박하죠? 역류성 요실금은요, 소변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방광에 가득 차가지고 계속 흘러 넘치는 게 역류성 요실금이에요.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런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 할 행동은 여러분 보기 전에 아셔야 돼요. 리듬 분석합니다 하면은요, 모두 물러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1.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2.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한다. 4.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5. 어깨를 두드리며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문제가 계속 나오다 심실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이 패드 부착 위치를 물어보거나 자동 심장 충격기 자체의 의미를 물어보거나 뭐 리듬 분석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 물러나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대상자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듬을 분석한다 하면은요, 왜 모두 물러나요? 막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근데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손이 닿으면요, 그 수치가 정확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요, 일단 기계는 모두 전원을 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해요. 그리고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짬짬이 해준다. 심장 리듬 분석이 먼저냐, 제세동 시행이 먼저냐 헷갈리죠?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예요. 제세동 시행 5글자예요. 6, 5로 갑니다. 아시겠죠? 전원 켜는 거, 패드 부착하는 거 알겠어. 맨 마지막에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알겠어. 중간에 6, 5, 심장 리듬 분석, 그 다음에 제세동 시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국시에 자주 나오는 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 빈출 키워드죠. 어디다 패드를 붙이냐? 우리 눈에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요. 왼쪽 젖꼭지 옆 또는 그것을 중간 겨드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다가 딱딱 붙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보셨죠? 운전하는 거 말고 그 옆에 보조석에 탔을 때 안전벨트 매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매잖아요. 그 순서가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가 되겠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버튼을 누른다. 아시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로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에 해야 될 행동은 자동 심장 충격을 실시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제세동을 시행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는 거는요, 심폐소생술을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심폐소생술의 순서가 뭐예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게 심폐소생이잖아요. 그래서 즉시 해야 될 거는 가슴 압박이다. 초유에 관한 설명은 1. 흰색이다. 2. 수유 시 태변의 배출을 촉진한다. 3. 성숙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적다. 4. 성숙류보다 지방 함량이 많다. 5. 분만한 지 2시간 이내에 분비가 완료된다. 정답은요? 2번. 수유 시 태변의 배출을 촉진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초유를 먹으면 아기가 똥을 잘 싼다 이 얘기예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 태변이죠. 초유는요,
수유시 태변의 배출을 촉진해요. 태변은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죠. 성숙류는 뭐예요? 모유예요, 모유. 성숙류, 모유에 비해서 초유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생아가 먹으면 좋대요. 초유가 더 칼로리가 낮아요. 초유는요, 분만 2, 3일 후에 분비된다. 황색이다. 끈적끈적하고 황색이다. 면역체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 염분이 있어서 태변의 배설을 돕는다. 산육부에게는 엄마에게는 초유를 신생아에게 수유시키도록 교육한다. 왜? 면역력이 있고 항체가 있어서 애기한테 좋으니까.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이유는 1. 칼슘 섭취 2. 에스트로겐 결핍 3. 수영 4. 체중 부하 운동 5. 비타민 D 복용. 정답 뭐예요? 2번 에스트로겐 결핍이죠. 골다공증 위험이 왜 높아져요? 폐경하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죠. 그랬을 때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1번 칼슘 섭취? 이건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거죠. 5번 비타민 D 복용? 칼슘 먹을 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비타민 D랑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그랬죠.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요? 걷기가 좋다. 왜 걷기가 좋아? 체중을 부하해서 뼈와 근육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에요. 4번 체중 부하 운동? 이거는 골다공증에 하면 좋은 운동인 거예요. 3번 수영은요?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아야 관절이 덜 아프다 해서 이런 보기들이 섞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골다공증 위험이 여자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이다 이거예요.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임산부에게 권장하는 정규 산전 진찰 횟수는 임신 8개월이면은요, 몇 번 가요? 월 2회 간다. 산전 진찰 횟수. 국가고시에 거의 별 5개짜리 키워드죠. 임신 막달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간다, 한 달에 4번 간다. 임신 8, 9개월, 그 전달에는요, 2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월 2회 간다. 7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간다.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우세요?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리죠? 임신 막달에는요, 매주 간다, 한 달에 4번 간다. 그 전달에는요, 그 전달이 언제예요? 8, 9개월이잖아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간다. 그 이전, 7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이거예요. 분만 중 산모가 대변을 본다면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1. 난산 예방 2. 분만 통증 완화 3. 산도 오염 방지 4. 자궁 이완 촉진 5. 혈액 순환 촉진. 정답은요? 산도의 오염 방지입니다. 분만 하는데 대변 보지 말라고 미리 관장하잖아요. 분만 1기에서. 근데 이거를 즉시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도가 뭐예요? 아기가 나오는 길이죠? 골반 자궁 질이에요. 그래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분만의 오요소 태산만 임신, 태아가 일단 있어야죠. 그리고 산도, 태아가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된다. 만출력, 엄마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자궁의 수축과 견축, 이완이 필요하다는 거. 인부의 자세, 엄마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만 아기가 나온다는 거. 또 심리적인 반응, 분만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안정을 갖고 그런 환경이 되어야 아기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분만 과정에서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분만의 과정이죠. 분만 1기, 2기, 3기, 4기가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와요. 개아반회, 개구기. 자궁 문이 열리는 시기가 개구기입니다. 아는요? 태아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태아 만출기, 분만 2기죠. 태아가 나왔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 태아의 부속물 뭐가 있어요? 태반이 남아있죠. 태반이 나오는 시기가 태반 만출기, 분만 3기입니다. 개아반, 회는요?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분만의 1, 2, 3, 4기 분만 과정이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옵니다. 분만 1기는요. 개구기, 자궁문이 열려요. 규칙적으로 자궁이 수축을 합니다. 자궁 경관이 10cm 열릴 때까지를 우리가 개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경관계대가 8cm다. 2, 3분 간격으로 자궁이 수축한다. 이게 몇 기냐 물어보면요. 10cm 이하잖아요. 미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분만 1기 되는 거예요. 10cm가 넘어가야지 분만 2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만 1기에는요, 자궁문이 열리면서 태아가 이제 나오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태아가 살아있는지 심장 소리를 듣는다. 태아 심음을 청취한다. 이건 분만 1기인 거예요. 회음부를 상모한다. 엄마 그 회음부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려요. 이것도 오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복압은 금지예요. 이때 힘을 주면 안 돼. 회음부가 다 찢어져. 그래서 복압을 금지하고요. 관장을 합니다. 그래야 힘을 줬을 때 대변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산도의 오염 방지, 자궁 수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장을 한다. 방자직,
방광 뒤에 자궁, 자궁 뒤에 직장이 있습니다. 대변을 빼내야지요. 자궁이 더 수축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또 걷는 거 괜찮다? 가볍게 유동식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태반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치기를 취하게 한다. 옆으로 누우래요. 엄마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힘을 줘야 돼요. 그것을 복압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이때 태아가 아기가 만출한다. 아기가 태어난다. 이때는 자궁의 그 경관이요. 10cm가 완전 개대되어 있어요. 10cm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기 머리가 이 정도는 되잖아요. 이때를 우리가 분만 2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힘을 줘서 아기가 이제 엄마 질 밖으로 머리가 나왔어. 이때 힘 주면 돼요? 이때는 잠깐 복압을 멈춰야 됩니다. 왜? 아기 목에 탯줄이 감겨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힘 주면 탯줄이 아기 목을 졸라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태아의 머리가 나올 때까지만 힘을 주고 아두 반로 후 태아의 머리가 나온 이후에는 복압을 금지하고 힘주는 걸 금지하고 천천히 내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숙련되지 않은 의사는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렸어요. 10cm 완전 개대되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분만 2기라고 합니다. 태아 만출기. 태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태아의 부속품, 찌꺼기들이 나와야 되죠? 태반이 나와야 됩니다. 태반이 만출하는 게 분만 3기예요. 이때 중요한 거? 태반 찌꺼기가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돼요. 태반 결손 조직의 여부, 태반 잔여물을 측정한다. 왜? 이거 엄마 뱃속에서 이게 썩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자궁 출혈 시 마사지를 합니다. 자궁에서 이제 자연 분만했을 경우 피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는 트렌달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린다. 냉찜질을 한다. 자궁 저부를 마사지한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자궁 출혈 시 마사지한다. 냉찜질한다. 다리를 들어 올린다. 트렌달렌버그 포지션을 한다. 중요한 거예요. 산모를 사정합니다. 산모를 확인하는 거예요. 산모가 가장 죽는 이유는요? 산 후에는 출혈이 많아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자궁이 수축해야지 출혈이 멈추기 때문에 자궁의 수축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활력 징후 당연히 되겠죠. 혈압 재고, 맥박 재고요. 또 열상 얼마나 이게 또 찢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분만 4기 이제 회복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출혈이 중지되고 회복하는 기간을 분만 4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엄마도 관찰하고 아기도 관찰해야 돼요. 태아는 어떤지 신생아 반응도 보고요. 엄마의 회음부 상태는 어떤지. 보통 회음부를 절개하잖아요. 또 꿰매죠. 이런 상태를 염증 나지 않게 감염되지 않도록 확인을 합니다. 분만 직후 회음부 너무 쓰라리겠죠? 냉찜질을 해준다. 문제, 정상 질식 분만을 한 산욕기 산모를 돕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분만 직후에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이 정도입니다. 분만 과정, 개아반회, 개구기, 태아 만출기, 태반 만출기, 회복기예요. 이제 1, 2, 3, 4기인 거 아시겠죠? 요실금이 있는 노인 환자 간호보조 활동 요실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새는 거죠. 1. 잠자기 전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 2.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3. 실금할 때마다 주의를 준다. 4. 홍차 커피 섭취를 권장한다. 5. 하루 1000cc 미만으로 수분 섭취를 줄인다. 어떤 게 이 요실금 환자를 돕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되겠습니다. 잠자기 전은 가급적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요. 주의를 준다고 이게 뭐 안 되나요? 요실금 재채기 하거나 줄넘기 할 때도 그냥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제왕절개 하신 분보다 질식분만 하신 분들이 요실금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요. 홍차, 커피, 카페인 있죠? 더 요실금, 이뇨작용 때문에 더 좋지는 않다는 거. 수분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요실금이라고 수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수분은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요실금 있을 때 뭐 해라?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을 해라. 이거는 세트로 가셔야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 물은 먹어라 이거예요. 변비를 예방해야 요실금이 안 생긴대요. 이게 체중 조절을 해야 돼요. 살찌면요, 배 압력 때문에 눌리죠? 요실금이 더 생긴대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소변 보게 하고 변비를 예방시켜라. 변비 예방하려면은요, 물 많이 먹어야겠죠. 채소, 야채, 과일 많이 먹어야겠죠. 식이섬유를 잘 먹여라. 또 살찌면 안 된다. 체중 조절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중에서 체중을 조절해라 하는 것도 뭐 있어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든 요실금이든 살을 빼야 돼요. 노인 우울증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기 발견이나 치료가 쉽다. 2.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 3.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4. 심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없다. 5. 여자보다 남자에게 흔하다. 정답은요? 2번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
조기 발견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픈 건지 질병인지를 몰라요. 늙으면 그냥 다 우울한 줄 알아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은 아닙니다. 심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맨날 아프고 얼굴 주름 짜글짜글 가고 돈도 없고 이래봐요. 더 우울하죠.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한테 더 많아요.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 증상과 유사하여 가성치매라고도 한다. 노인 우울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은 아니다. 정상적이면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우울증은 예방이 가장 좋다. 걸리고 나면은 위험합니다. 우울증 있으면 같이 오는 거 자살입니다.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죽고 싶으신가요? 자살 시도해보셨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그런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오히려 좋지. 느낌은 오는데 말하면 더 나빠질까봐 말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우울증은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리신 분들이 우울증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치매약에 우울증을 섞어서 처방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낙상 예방 너무 중요합니다. 1. 실내 조명을 차분하게 어둡게 한다. 2. 신발 신을 때 서서 신게 한다. 3. 이동할 때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한다. 4. 앉거나 일어날 때 신속히 움직이게 한다. 5. 뒷굽이 높고 폭이 좁은 듯한 신발을 신고 걷게 한다. 정답은요?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한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한다. 이게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1번 실내 조명을 차분하게 어둡게 한다. 더 넘어집니다. 조명은 환한 게 좋아요. 노인한테는요. 실내 조명을 차분하게 하는 게 요양보호사에서 한번 나옵니다. 임종시. 그 사람이 죽어갈 때는요. 차분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빼고는요. 조명은 다 밝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노인한테는요. 더군다나 화장실도 밝게 해야 되고요. 화장실은 그냥 24시간 켜 있어도 됩니다. 신발 신을 때 서서 신다가 고관절 부러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래서 현관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신발 이렇게 신으려고 하는데 신기면서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들었더니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서는 고관절이 다 그냥 부서져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을 때 무조건 앉아서 신어야 되고요. 양말 신을 때도 서서 신다가 또는 바지 입을 때 서서 입다가 그냥 방바닥에 넘어져가지고서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다 있어요. 그랬을 때 고관절이 정말 부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전신 마취하고 그 수술해가지고서는 한 2달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노인은 그 이후로 걷지 못하는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의 진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관절 부러지는 순간 인생 끝난다. 그게 진짜 헛말이 아닙니다. 수술하는 동안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도 조심하시고 부모님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돌보는 환자분들도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넘어지는 순간 그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노인분들은 그래요. 다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동할 때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면은요, 그걸로 짚잖아요. 굉장히 조심조심 가기도 하고 거기에 의지를 하니까 덜 넘어집니다. 앉거나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죠. 지립성 저혈압 있으면 또 넘어지죠. 항상 노인은 천천히 중간중간 쉬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신발은 무조건 편한 게 좋아요. 좁은 신발, 작은 신발, 슬리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 낙상 예방, 이건 시험 문제를 떠나서 현실에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여러분이 돌보는 그런 환자 또는 요양보험 대상자까지 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좋죠. 신발은 편한 게 좋아요.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해서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은요,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앉거나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고요. 조명을 좀 환하게 개선해 주는 게 좋다. 바닥에 깔아 놓으면은 걸려 넘어져요.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다 안 좋아요. 각진 곳에 머리 박습니다. 맨날 피나요. 보호 패드를 댄다.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돼요. 굴러 떨어지거든요. 침상의 높이를 좀 낮춰준다. 그래야 떨어져도 이게 충격이 덜하니까. 밑에다 이불까지 깔아준다. 충격 흡수 차원에서. 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어깨 부러지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호출기는 편한 곳에 쉬운 곳에 둔다. 욕실에는요,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깐다. 그리고 욕실 벽에다가 이렇게 손잡이, 안전 손잡이 같은 거 집에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부모님들 그렇게 케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1.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다. 2. 10초 동안 얼굴과 가슴을 관찰한다. 3.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질식을 예방한다. 4.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5. 대상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언어적으로 사정한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의 어깨를 살살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말로 사정한다. 언어적으로 확인해본다. 이거예요. 이 사정이 무슨 사정이에요? 체크한다. 확인한다. 알아본다. 응급처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생명 위협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죠? 반도가기 인상,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 사람 상태를 확인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을 압박하는 게 가슴 압박이죠. 폐를 소생하는 게 인공호흡이에요. 10초에 2번 숨을 불어넣는다. 그 중간에 기도를 똑바로 제껴서 유지를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어떤지 상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도가기 인상. 사람이 쓰러졌어. 반응을 확인하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으로 사정하는 거죠. 도움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폐소생이잖아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반도가기 인상.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조사나의 신체적 특징은 조사나가 뭘까요? 1. 피하 지방이 많다. 2. 손털이 없다. 3.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많다. 4. 적분홍색 피부 밑으로 혈관이 잘 관찰된다. 5. 손톱이 길다. 조산아가 뭐예요? 이 조가요? 이를 조. 앞서서 나왔다, 빠르게 나왔다, 서둘러 나왔다 이거예요. 산아.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조사나는요? 너무 빨리 아기가 나온 게 조사나예요. 조사나의 신체적 특징? 적분홍색 피부 밑으로 혈관이 잘 관찰된다. 핏줄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조사나가 뭐죠?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라고 했어요. 임신한 지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가 조사나이다. 원래 40주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숙아의 개념도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동 간호나 모성 간호에서는요. 조사나와 미숙아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털이 많다 그러면 미숙아 조사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인구와 출산 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미숙아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래 미숙아 조사나니까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 주수를 못 채운 아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미숙아는요 미숙한 아이죠.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우리가 미숙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숙아와 조사나의 개념이 달라져요. 언제? 인구와 출산, 공중보건학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과목마다 약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조사나 빨리 태어난 아이이다. 37주 미만에 태어났으면 사실 몸무게가 많이 나와도 조사나이다. 이렇게 아동 간호와 모성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미숙아는요.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이다.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틀리고요. 신체 발육이 미숙한 애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성 풀 때 또는 아동 간호 풀 때는요. 여기서의 조사나는 미숙아예요. 그래서 털미 2번 솜털이 없다? 틀렸어요. 털이 많으니까. 피하 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많을까요? 영계이기 때문에 주름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손톱 짧아요. 미숙아는 야위 네모 머리가 크다. 털미 솜털이 많다. 지방이 없다. 피하 지방이 적다. 영계니까 주름이 없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과수가는요. 이 과숙된 거예요. 40주에 나와야 되는데 42주 이후에 좀 늦게 나오는 거죠. 과수가는 털미가 아니죠. 솜털 없어요. 머리카락이 많대요. 솜털은 없는 거예요. 머리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머리카락이 많다. 에릭슨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중에서 청소년기 물어봤습니다. 에릭슨도 거의 2-3번마다 나오는 빈출 키워드죠. 청소년기 이거 우리가 몰라도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어요? 뭘까요? 신뢰감 대 불신감, 주도성 대 죄책감, 통합감 대 절망감, 생산성 대 침체성,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 뭘까요? 청소년기는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찍어도 맞을 수가 있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관점 볼게요. 영아기는 0에서 1세예요. 영신 이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유아기는요, 1에서 3세죠? 자율성 대 수치감이 유아기예요. 유아기 때 대소변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때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다. 학년 정기 3에서 6세 자발성 대 죄책감입니다. 웬 죄책감? 사람이 양심이 몇 살 때 생겨요? 6세부터 생깁니다. 양심이 생기니까 죄책감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세까지 죄책감, 자발성 대 죄책감, 자발성을 몰라도 죄책감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치감, 똥오줌 가릴 때야 1에서 3세니까 유아기지. 죄책감, 양심이 6세에 생긴다고? 그럼 6세까지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학동기 초딩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12살, 13살까지죠? 이때는요, 근면성 대 열등감. 학교 가려면 일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면해야 됩니다. 열등감은 왜 있을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쟤네 집은 좋은 집에 산다. 쟤네 아빠는 좋은 직업이다. 이런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나만 이쁘다고 했는데 학교 가니까 예쁜 애들 천지고 나는 못생긴 것 같아. 키도 작고 뚱뚱한 것 같아. 옷을 브랜드를 못 입었어. 이런 열등감이 초딩 때부터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기에는요, 중고딩입니다.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우리 지금 귀간적 구독자분들 4060 많아요. 우리를 중년기라고 부르는데요. 생산성 대 침체성. 뭔가 생산적으로 막 일하고 싶은데 취업도 안 되고 점점 얼굴은 늙어가고 마음이 침체된다. 이렇게 기억해야죠. 그쵸? 노년기 60세 이상.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지만 60이 넘으면 좀 꺾어졌다는 느낌 들죠? 이때는요, 절망감이 들어요. 자아통합감 또는 통합감, 그리고 절망감이 듭니다. 오늘 절망스러우면 안 되죠. 이건 옛날 얘기예요. 100세 시대의 60은요, 청춘입니다. 80 넘어서 절망감이 든다면 모를까요? 80 넘으신 분들도 젊기만 해요. 90 넘어야 절망감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죄책감, 6세까지구나. 학교 가기 전이구나. 학년 정기구나. 침체성? 생산성 대 침체성? 4060이구나. 중년기구나. 절망감? 노년기구나. 열등감? 초딩이구나. 학동기. 이렇게 가자고요.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2.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3. 다리의 하부를 묶어준다. 4. 물을 많이 마셔 독을 배출하게 한다. 5. 다리를 얼음으로 직접 문질러준다. 정답은요? 2번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입니다.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부목으로 고정해? 그만큼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 독소가 순환되지 않게 한다. 이 얘기죠. 1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해야 독이 순환이 안 되겠죠. 3번 다리에 하부를 묶어준다. 다리가 지금 물렸어요. 그럼 심장으로 가는 그 독소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리 위를 묶어줘야겠죠. 그쵸? 또 물을 많이 마셔서 독을 배출하게 한다? 물 마시는 거 안 됩니다. 독이 전신에 퍼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는 물을 마셔서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켰죠? 이 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리를 얼음으로 직접 문질러준다? 얼음찜질이 이 조직에 손상을 준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뱀에 의한 교상, 부목으로 고정한다. 왜? 그 환부를 움직이지 않게 물린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이 얘기예요. 부러져서 부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해서 독이 순환되는 것을 막는다.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하지만 이 뱀에 물린 것 이외에 화상, 동상 다 심장보다 올려준다. 다친 부위를 올려준다. 물은 마시지 않는다.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심박출량 증가. 3. 기초대사량 증가. 4. 혈관 저항 증가. 5. 골밀도 증가. 정답은요? 혈관 저항 증가입니다. 혈관 저항이 증가되면은요, 혈압이 높아져요. 한마디로 고혈압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에서 증가되는 것과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요양보호사국가고시에는 매번 나왔는데요. 간호조무사에서는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거의 교집합으로 나오거든요.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혈관이 저항하는 힘이 세지니까 압력이 세지겠지? 혈압이 올라간다. 이 얘기죠. 전립선이 커져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 잔류 공기량과 기능적인 장기량이 올라간다. 이게 뭔데? 안 좋은 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경향 증가하죠.
조심성, 경직성, 내향성의 경향도 다 올라간다는 거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지팡이든 뭔가 의존하게 되고요.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거. 하지만 감소되는 게 있어요. 좋은 거는 감소된다는 거예요. 기침 반사가 감소된다. 기침 반사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이물질이 걸렸을 때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배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도 많이 생겨요. 기초대사량 떨어진다. 심박출량 떨어진다. 융통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좋은 거는 떨어지고 나쁜 것은 올라간다. 이 설명은 신생아의 어떤 반사인가?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린다. 1. 모로 반사 2. 빨개 반사 3. 움켜잡기 반사 4. 바빈스키 반사 5. 긴장 목 반사 정답은요? 5번 긴장 목 반사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요. 긴장성 반사로 배웠어요.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이 고개 돌린 쪽은 펴고요. 고개 안 돌린 쪽은 구부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세가 마치 펜싱하는 자세와 같다 해서 펜싱 자세라고도 해요. 긴장성 반사, 긴장 목 반사, 펜싱 자세. 문제. 출생 시 뇌가 손상됐다면 2개 내 이상이 있다면 나타나지 않는 반사가 뭐냐? 모로 반사입니다. 빨개 반사. 애기들은 다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입술에 닿으면 빠는 동작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소실된다. 파악 반사, 움켜쥐기 반사라는 거예요. 손에 들어온 물체는 꼭 쥐었다가 놓는다 해서 파악 반사입니다. 움켜잡기 반사라는 거. 바빈스키 반사는요. 발바닥을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반사입니다. 신생아 반사 중 발바닥을 자극하면 엄지발가락은 발등 쪽으로 구부리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펴진다. 마치 고양이 꾹꾹이 하는 듯한 게 바빈스키 반사, 발바닥 반사입니다. 영아 이유식 제공 시 주의사항은 이유식 주의사항이에요. 1. 고형 시기는 생후 3개월부터 한다. 2. 우유를 먼저 먹이고 이유식을 먹인다. 3. 구멍이 큰 젖꼭지 병에 먹인다. 4. 3개 이상의 재료를 혼합한 이유식을 시작한다. 5.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해서 먹이는 것이고요. 이유식의 원칙은요. 이유식을 먼저 먹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유식이 가장 좋은 시기는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그런데 고형 시기를 생후 3개월부터 먹인다? 6개월이 넘어서부터 이유식하죠? 고형식이라는 거는 이유식은 보통 이 유동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는데 모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형식이로 보시면 되겠어요. 6개월 이후부터 이유식하는데 고형식이를 3개월부터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무조건 6개월 넘어서부터 먹인다. 현실에서는 한 9개월부터 고형식이를 먹이더라고요. 우유를 먼저 먹이는 게 아닙니다. 우유를 먹으면 애기들이 이유식을 안 먹어요. 항상 이유의 원칙은 이유식을 많이 먹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유식을 먼저 먹인다. 구멍이 큰 젖꼭지 병에 먹인다?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요. 그래야 의존심을 예방하고 영아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유의 원칙,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한 가지 재료로 시작한다. 3-4가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 먹인다. 그래야 의존심을 예방할 수가 있다. 능동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곡물 먼저 먹여요. 그리고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이는 거예요. 곡, 야과고,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인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일, 야채, 고기 순이다 이렇게도 하는데요. 곡물,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인다. 이게 아니면 꼭 틀린 거 아닙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시도한다. 4, 5일 간격으로 시도한다. 맞아요. 다 맞아요. 4일에서 7일 간격을 두고 시도한다. 이거예요. 네, 계산하기 편하게 일주일마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시도합니다.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다 맞는 말이죠. 또 구멍이 큰 젖꼭지로 먹여서는 안 된다.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1. 엄마라고 말하는 등의 의미 있는 첫 말을 한다. 2.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운다. 3. 가위를 이용하여 모양을 자른다. 4.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한다. 5.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정답 5번.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영아기 성장 과정별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18개월 맨 아래에 있죠?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18개월 이렇게 암기하세요. 3개월은요, 목을 가눌 수가 있다. 혼자 앉는 것은요, 6개월이죠. 낯가림이 심하다. 또 기어다니는 거 8개월이었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등에 의미 있는 첫말을 한다. 이건 언제예요? 11개월에 의미 있는 첫말을 합니다. 그리고 12개월에 엄마, 아빠, 까까 이런 두세 개 정도의 단어를 말해요. 적어도 1년은 돼야 말을 한다. 이렇게 굵게 가세요.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운다. 이건 언제일까요? 9개월입니다.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운다 9개월이에요.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한다 10개월입니다. 혼자 앉을 수 있다 낯가림이 심하다 6개월이죠. 이유식을 시작한다 6개월이에요. 목을 가눈다 한 100일쯤이죠. 3개월입니다. 수혈 중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가장 먼저 할 조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은요 중지하고 보고한다 이겁니다. 1. 혈액을 따뜻하게 데운다. 2. 수혈 세트를 교체한다. 3.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 4. 임상병리사에게 연락한다. 5. 수혈을 중단한다. 정답!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중단하고 보고한다.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주의할 사항은 중이염이 뭐예요? 귀가 아픈 거죠. 1. 코를 가급적 세게 푼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4.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다. 5. 입을 다물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 정답은요? 3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아니 중이염 귀가 아픈데 뭔 동문서답이야. 감기에 왜 주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귀가 아프면요 여러분 코 풀어보세요. 귀로 빡 압력 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를 가급적 세게 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 감죠? 압력 생기죠? 그러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입을 다물고 기침이나 재채기 하면은요 귀가 뻑 아파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온단 말이죠. 염증이기 때문에 물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 밖으로 염증이 배출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보기가 다 아닌 거 아시겠죠? 이비인후과 질환, 특히나 중이염 수술한 자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고 하래요. 그래야 압력이 조금 더 분산되니까요. 아동은요. 성인보다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왜? 유스타키오관이요. 넓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고다요. 또 막 잘 들어가겠죠? 짧아요. 그래서 중이염이 더 오기가 쉽다. 요거까지 알고 갈게요. 그래서 뭐 귀 수술을 했어. 뭐 눈 수술을 했어.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을 조심해라.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 코풀기를 하지 말아라.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변비를 예방해라. 변비 있으면 힘주죠? 그래서 압력 생기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술한 쪽 귀를 아래로 해요? 위로 해요? 수위. 수술한 쪽 귀를 위로 놓고 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귀 수술했어? 그럼 왼쪽으로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또 달라요. 귀에서 고름이 줄줄 나와. 그러면 그게 아무리 수술한 쪽이고 아픈 쪽이어도 고름이 나오면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바닥으로.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간증 임신부가 경련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의식사정을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2.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 침대 난간에 부딪히지 않게 침대 난간을 내린다. 4. 신체 손상 방지를 위해 억제대를 해준다. 5.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압을 측정한다. 정답은요? 2번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입니다. 일단 자간증 임신부가 뭔지 모르더라도요. 경련을 할 때 돕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경련을 하면서 다치지 않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사정을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경련을 할 때는 입으로 그 무엇도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침대 난간을 내린다? 굴러떨어지겠죠. 신체 손상 방지를 위해서 억제들을 해준다? 억제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압을 측정한다? 혈압이 지금 측정이 돼요? 경련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물건을 치워준다? 이런 게 국시 나오는 거예요. 자간전증과 자간증을 비교해 볼게요. 고혈압에 단백뇨에 부종까지 있다 하면은요. 자간전증이에요. 자간전증. 그런데 자간증은요.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다가 경련까지 있습니다. 경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간증과 자간전증으로 나뉘는데요. 자간전증은요. 자간증이 되기 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련이 없다. 자간증은 이미 되었다.
경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또는 보기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워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임신성 고혈압 환자 어떤 시기를 먹어야 되느냐? 고혈압에는요, 저염 저지방식이죠. 그런데 임신했으니까 고비타민, 고단백도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혈순환이 잘 되냐? 이런 문제가 2번이나 나왔잖아요.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인부의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위는 자축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분만 1기, 분만 가정 시 돕는 방법은 1. 배뇨는 가능한 한 참게 한다. 2. 환희가 젖었어도 갈아입히지 않는다. 3. 자궁 태반 관료를 촉진하기 위해 치기를 취하게 한다. 4.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호흡을 참게 한다. 5. 자궁 수축을 위해 자궁 저부를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3번 자궁 태반 관료를 촉진하기 위해 치기를 취하게 한다. 여러분, 관료가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으면요, 어학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흘러 들어감, 한마디로 순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관료입니다. 자궁 태반 관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자궁 태반에 있는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치기를 취하게 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인부의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위는 좌측위이다. 측이나 좌측위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임산부가 똑바로 누우면, 앙하위로 누우면 증대된 자궁이 하대 정맥을 누른대요. 그래서 하지에서 돌아오는 혈관을 막아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적게 해서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체위성 저혈압에는 좌측위를 취한다. 측위는 옆으로 눕는 거죠. 좌측 옆으로 눕는 게 좌측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태반 관료를 증진하기 위한 체위가 뭐냐 하면은 좌위 아니면 좌측위가 되는 거예요. 분만 전에 분비되며 자궁 경부를 막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분만의 전조 증상은 분만의 전진 외우고 계시죠? 1. 태반, 2. 오로, 3. 양수, 4. 난막, 5. 이슬. 정답은요? 분만의 전조 증상,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아기가 골반강으로 더 내려오고 골반 부위가 뻐근해진다. 아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강감이에요. 체중 감소, 엄마 체중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태아가 이제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빈뇨, 태동감 감소, 태아의 태동감 감소. 이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곧 아기가 나오겠다. 그런 전조 징후라는 거예요. 이슬은요,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온다. 24시간 내에 분만이 시작된다. 분만 전에 분비되는 것이 이슬이다. 피가 나오는 게 이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투명한 액체라기보다는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점액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자궁 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온다? 그럼 아기가 이제 나오기 위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쵸?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온다? 이슬. 미숙아에게 보육기 적용 시 유의사항은 인큐베이터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보육기 밖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2. 보육기 안의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3. 미숙아를 넣은 후 온도를 높인다. 4. 수시로 보육기의 문을 환기시킨다. 5.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 미리 보온한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인큐베이터를 보온을 해놓고 아기를 집어넣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육기 밖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아기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은요, 아기 열량 소모가 너무 커요. 안 돼요. 보육기 안에 습도를 낮게 한다? 더 높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미숙아를 넣은 후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인큐베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을 해놓고 아기를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4번 수시로 보육기의 문을 환기시킨다. 문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좋다는 거죠. 미숙아, 조산아의 정의가 뭐예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가 뭐죠? 일찍 나왔다? 조산아예요. 그런데 모자보건에서 미숙아의 정의는요, 미숙한 아이죠? 신체에 바르게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이다. 이것도 전국시에 나왔어요. 그쵸? 털미, 털이 많은 게 미숙아라는 거. 영계다. 그래서 주름이 없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보육기 인큐베이터의 온도는요, 한여름이에요. 30에서 32도까지 유지해야 된다. 일반 병실보다 10도나 높다. 보육기에 들어가는 아기들이 다 미숙아 조산 아니겠어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30에서 32도. 그리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아기의 열량 소모가 심해서 피해라 이겁니다. 보육기랑 세트로 알아야 될 거.
조사나가 보육기에서 장시간의 고농도의 산소를 받았어. 어떻게 돼? 실명되죠. 이 실명의 이름은 수정체 후보 섬유 증식증이에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 몇 프로예요, 여러분? 21%죠? 그런데 이 고농도면 좋은 줄 알고 막 100씩 때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소아과에 취업하실 수 있잖아요. 산부인과에 취업하실 수 있잖아요. 이 산소 농도 누가 21% 맞춰놨는데 더 올려야지. 애기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산소 농도 올리시잖아요. 애기 실명됩니다. 이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정체 후보 섬유 증식증. 이건 뭐냐?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 터져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해라. 미수가 망막증, 같은 말로 수정체 후보 섬유 증식증이에요. 가장 이 중요한 거, 산소 농도 높다고 좋은 거 아니다.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해라. 이것입니다. 기본 산소 농도가 21%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간호사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21%가 기본적인 산소 농도이지 막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한다. 음압 펌프질로 하면 답이 사실 나와야 돼요.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일으켜서 치료하는 방법은 1. 부항요법, 2. 자침, 3. 추나요법, 4. 수치료, 5. 구법. 정답은요? 음압 펌프질로 하면은 부항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부항이 뭔지 아시죠? 요게 부항이잖아요. 이거 안 떠본 분 계세요? 한의원에서 뭐 아플 때 한 번씩 다 해주지 않습니까? 피부에 음압을 작용시켜서 이렇게 부착시키는 거예요. 어혈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한다. 이게 바로 부항요법이에요. 부항과 뜸을 볼게요. 이 부항은요? 화력을 이용해요? 아니죠.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하여 한다. 그러면 부항이고요. 연화를 이용하여 한다. 연화가 뭐예요? 연기와 불이 연화예요. 그건 바로 뜸입니다. 뜸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연화를 이용한다. 불을 이용한다. 연기를 이용한다. 이게 바로 뜸이고요.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한다. 이건 부항입니다. 부항 치료 목적. 혈액이 순환돼요. 그쵸? 뭔가 뭉친 게 풀려요. 어혈이 제거된다. 보통 삐었을 때 부항 많이 뜹니다. 그 안에 어혈이 쌓였을 수 있거든요. 부항을 했는데 피로감이 너무 심해. 며칠 동안 쉬죠? 한 2-3일은 쉬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의원에 취업을 하셨는데요. 환자가 오늘 부항 뜨고 침 맞았어요. 선생님 저 언제 와요? 그러면 2-3일 후에 오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2-3일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한의원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부항 이렇게 피 뽑잖아요. 막 이렇게 그 샤프심 같은 거 탁탁탁탁 눌러가지고 피 엄청 뽑잖아요. 사혈량 피를 1회 10cc 넘기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된다는 거. 부항 이렇게 뜨는 시간은요. 5분도 맞고 10분도 맞고 15분도 맞는 거예요. 처음에 압력은 30에서 40 정도로 하고 차츰 높인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 이제 다르게 나오면 여러분 틀리시니까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거예요. 부항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출혈성 증상이 심한 사람, 정맥류 환자 부항 치료를 삼가합니다. 금식에 필요한 검사는 1. 심전도 2. 소변 배양 3. 대장 내시경 4. 흉부 X선 5. 대변 기생충 어떤 검사예요? 위, 기바, 정상간, 공기, 대 기억나시죠?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은 금식해야 되는 거 이거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내시경 한 번씩 해보셨죠?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심전도 금식 안 해요. 소변 배양 검사, 소변 검사할 때 금식해요? 아니죠. 흉부 엑스레이 아니에요. 대변 기생충 검사 이것도 아닙니다. 금식해야 되는 검사 위, 기바, 정상간, 공기, 대 요거 초성 기억하세요.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관지경, 발임관장, 정맥 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은요. 검사하고 나서 흰색 변을 볼 수 있다. 이것까지 국시에 나옵니다. 왜? 조영제 들어갔기 때문에 조영제가 대변으로 빠져요. 흰색 변을 볼 수 있다. 상부 위장관 촬영술이 되겠어요. 또 간 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도 금식합니다. 공복시에 하는 검사니까 금식하겠죠.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 내시경. 여기에 심전도 들어가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 여기에 심 없죠. 심전도 안 들어갑니다. 혈액의 액체 성분으로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 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 백혈구 2. 적혈구 3. 혈소판 4. 혈청 5. 혈장 정답은요? 5번 혈장입니다.
혈액은요,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어져요.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죠. 혈장은요, 물이 92%고요. 혈장 단백질이 7%, 나머지 1%는요, 기타 무기 염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은 게 혈장이에요.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린, 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이 혈장이다. 그래서 화상을 많이 입었을 때 혈장 수혈이 들어갑니다. 혈구 중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요거 국가고시의 별 5개짜리 키워드죠. 백혈구가 하는 작용은요, 식균 작용이에요. 식균 작용. 적혈구는요, 산소를 운반해요. 혈소판은요, 혈액을 응고시켜요. WBC가 뭐예요?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화이트. 또 적혈구는요, 레드 블러드 셀 RBC, 적혈구예요. 보기 중에 WBC, RBC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W면은 화이트구나, 백혈구구나, RBC는 레드구나, 적혈구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한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한다. 혈소판은 응고를 시킨다.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가 많이 나왔어요. 건강한 거예요? 몸에 염증 수치가 높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식균 작용을 막 많이 하고 있어요. 백혈구에서. 그럼 뭔가 염증이 있어서 그 균을 없애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킨다. 혈장은 물이 거의 다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알부민은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간경화 뭐 이렇게 복수 차신 분들 알부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글로불린 항체를 형성한다. 피브린 노게는 혈액을 응고시킨다. 이 정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구치는 맹출 시기에 육수의 전후로 빨라 유치로 혼정할 수 있어 충치 예방이 중요한 치아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절치, 2. 견치, 3. 제1대구치, 4. 소구치, 5. 제3대구치. 정답 뭐죠? 3번 제3대구치입니다. 치식으로 따지면요 6번 치아예요. 이게 유치가 아닌데 6살에 나오게 되면은 엄마들이 유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충치 치료 안 하거든요. 이거 평생 써야 되는 치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치 먹은 치아가 6번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6살 때부터 지금 몇십 년을 썼으니 신경치료하고 쉬운 경우가 제일 많고요. 임플란트 케이스도 제일 많습니다. 절치가 뭐예요? 절단하는 치아예요. 앞니를 우리가 절치라고 하고요. 견치는요, 송곳니예요. 우리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잘 안 뜯어지면 송곳니로 이렇게 짝 찢죠? 음식물을 찢는 역할을 한다는 거. 3번입니다. 보통 번호로요. 상하, 좌우 총 4개예요. 견치는요. 소구치. 그 견치 뒤쪽으로 4, 5번의 치아를 우리가 소구치라고 합니다. 작은 어금니라고 하고요. 또 대구치. 6, 7, 8번을 대구치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6번 제1대구치가 바로 평생 쓰는 영구치라는 거죠. 8번 치아는요, 사랑니예요. 이거 역시 대구치인데 제3대구치죠. 같은 말로 사랑니, 지치, 제3대구치. 영구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는 8번 치아다, 사랑니다, 지치다, 제3대구치이다. 지치가 뭐예요? 지혜로운 치아다. 이제 뭔가 네가 사랑을 한다, 인생을 할 때 나오는 치아다 이 얘기예요. 자녀 있으신 분들 6번 치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평생 써야 되니까요. 유치도 뭐 갈아 끼우는 치아니까 치료 안 하면 안 돼요. 밑에 영구치가 충치를 먹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유치도 다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침을 적용받은 환자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침에 어떤 부작용인가? 1. 만침, 2. 훈침, 3. 혈종, 4. 절침, 5. 채침. 정답은요? 훈침입니다. 만침, 훈침, 혈종, 절침, 채침 다 침의 부작용이에요. 침 수술 후 쇼크 증상을 우리가 훈침이라고 합니다. 어지럽다, 창백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침을 놓을 때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너무 강하거나 환자가 몸이 허약했을 때, 신경이 너무 예민할 때 쇼크 증상이 옵니다. 이것을 훈침이라고 하는데요. 어지럽다, 메스껍다, 땀을 막 흘리거나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심지어 기절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훈침은요, 가장 심한 침의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현훈감이라고 하거든요. 어지러울 현이에요. 어지럽다, 현훈감이죠. 가장 센 거, 기절까지 하는 거 훈침입니다. 채침은요, 침을 꽂았는데 안 빠져요. 왜? 근육이 너무 긴장돼갖고 안 빠진다. 이럴 때는요, 잠시 그대로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 침을 살살 돌리며 뺀다.
체침 반응이 나타났을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잠시 기다렸다가 침을 돌리면서 발침한다. 이게 바로 침이 안 빠질 때 좀 기다렸다가 돌려서 뺀다 이 얘기죠. 만침은요, 침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침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서서히 뺀다. 절침은요, 절단나는 거죠. 침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혈종은요, 침을 뺐는데 멍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냉스포 그리고 온스포를 이용한다. 뇌졸중으로 좌측 시야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좌측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침상 난간을 내려놓는다. 2. 음식을 환자의 우측에 놓는다. 3. 텔레비전을 환자의 좌측에서 보게 한다. 지금 좌측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4. 물컵을 환자의 좌측에 놓는다. 5. 휴대폰을 환자의 좌측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불편한 쪽은 안 돼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런 보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좌측 시야장애 정답은요? 우측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답이죠. 2번이죠. 음식을 환자의 우측에 놓는다. 건강한 쪽에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보게 한다. 건강한 쪽 손으로 밥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아래를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손에 지팡이를 짚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침상 난간은 올려줘야 되죠. 또 텔레비전을 환자의 좌측에서 보게 해요? 우측에서 보게 해야겠죠? 물컵도 환자의 우측 건강한 쪽에 놓는다. 휴대폰도 건강한 쪽 우측에 놔준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폐렴 환자의 객단 배출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식사 직후에 등을 두드린다. 2. 손을 컵처럼 쥐고 등을 두드린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등을 두드린다. 4. 가슴에서 소리가 나도록 두드린다. 5. 출혈 경향이 있으면 가슴과 등을 함께 두드린다. 정답은요? 손을 컵처럼 쥐고 등을 두드린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아서 컵처럼 만들고 등 두들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물리요법입니다.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가슴이나 등을 두드리거나 진동으로 분비물이 잘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물리요법입니다. 이 객담이 가래가 목에 딱 달라붙어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습기가 좋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 체했을 때 이렇게 등을 칠 때 주먹으로 치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로 손을 컵처럼 이렇게 쥐고 등을 많이 두들기거든요. 이게 바로 물리요법입니다. 소리 어떻게 나요? 이런 소리 나죠? 여러분도 손을 컵처럼 쥐고 두들기세요. 이게 물리요법이에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발생되는 빈혈은 보기 볼 것도 없어요. 1. 용혈성 빈혈이에요. 2. 악성 빈혈. 3. 생리적 빈혈. 4. 철분 결핍성 빈혈. 5. 재생 불량성 빈혈. 정답이요? 악성 빈혈이죠.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악성 빈혈이 온다. 이거는 무조건 그냥 국시에 정말 자주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위암 수술하는 경우는 위를 절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비만이신 분들 위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죠. 완전하게 위를 절제하면은요. 이 몸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됩니다. 코발라민이 흡수가 안 되면은요,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를 근육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B12는요, 원래 위에서 흡수가 돼요.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위를 완전히 절제했기 때문에 이게 생성이 안 되니까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식사 간호보조로 옳은 것은 1. 식후 바로 눕지 않게 한다. 2. 속이 더부룩함으로 탄산음료나 초콜릿 등을 제공한다. 3.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제한한다. 4. 매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많이 하도록 격려한다. 5. 식사 중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역류성 식도염 정답은요? 1번.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과식 피한다. 씻고 바로 눕지 않는다. 잘 때 상체를 좀 올리고 자라. 자기 전 2시간 이내에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 동정맥류가 있는 환자의 상황 중에서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좌측 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2. 우측 팔로 베개를 하고 누워있다. 3. 양쪽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다. 4. 좌측 팔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5. 우측 팔에 따뜻한 물수건 찜질을 하고 있다. 여러분, 동정맥류가 뭐예요? 동정맥류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죠? 동정맥류, 투석할 수 있게끔 인조 혈관을 몸에다 심어주는 것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해야 돼요.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노폐물을 못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환자들이 보통 동정맥류를 팔에 심어요. 정답은요?
우측 팔로 800일 하고 누워있다? 이러면 보고해야 된대요. 우리는 어떨 때 보고하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죠? 우측에 동정맥류를 심었는데 여기 우측 팔로 800일 하고 누워있으면 눌리겠죠? 그러면 위험하다 이 얘기입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로는 뭐를 하면 안 돼? 압력을 주지 않아요. 무거운 물건을 안 들어요. 거기 800이 하면은 팔이 눌리죠? 압력 생기죠? 안 된다. 심한 운동 하지 말아라. 혈압 측정할 때 팔 꽉 조이죠? 이것도 안 된다. 혈액도 여기다 뽑지 말아라. 왜 피 뽑을 때 이 고무줄로 꽉 조일린 다음에 빼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맥 주사도 안 된다. 왜? 정맥 주사 놓을 때도 이렇게 꽉 조여갖고 주먹 줬다 폈다 하세요. 해서 이 정맥 튀어나오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압력을 다 피하는 게 바로 동정맥류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정맥류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찌릿찌릿하고 진동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정맥류에서 진동감이 안 느껴진다 하면은요,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동정맥류 수술했어요? 바로 투석 안 합니다. 한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서 그 혈관으로 투석 실시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에게 발한,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당뇨병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뭘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1. 운동을 하게 한다. 2. 체위를 바꾸어준다. 3.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4.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정답 3번입니다. 당을 올려줘야겠죠?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설탕물을 먹게 한다. 사탕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당 떨어진 사람한테는요, 체위를 바꿔줘요? 수분 먹여요? 금식시켜요? 일단 달달한 거 먹이는 것입니다. 당뇨병 중요하죠? 4대 증상이 있어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당뇨병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맞추실 수 있게 지금 해드리는 거고요. 다음, 계속 목이 말라서 뭔가를 물을 마시던지 음료수를 마십니다. 다식 계속 많이 먹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다갈, 그렇게 목이 마르대요. 다뇨, 많이 마시니까 계속 쌉니다. 거품이 나는 소변을 많이 보는 게 당뇨병의 증상이에요. 아시겠죠? 살이 막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체중 감소로 오기로 한다. 그리고 몸에 뭔가 이 농도가 안 맞아서 굉장히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한다.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는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이게 중요해요. 왜? 당뇨는 피가 좀 끈적끈적합니다. 순환이 잘 안 돼요. 이 말초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이 상처가 나면은요. 치유가 더디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발을 자르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십니다. 그쵸? 그래서 발을 보호해야 된다. 슬리퍼나 이렇게 샌들같이 발가락에 노출되는 거 안 좋다. 양말을 신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치면 정말 안 나아요. 잘. 맨발로 다니지 않는다. 샌들을 신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건조시켜라. 왜? 습해지면 또 무좀 생기니까.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튀눈이 생겼어? 그냥 대충 뛰었다가 또 감염되면 큰일 난다. 다리 자른다. 병원을 가라. 이런 것까지 다 국가고시에서 원하잖아요. 저혈당의 증상. 머리가 아프다. 식은땀이 난다. 심장이 두근두근 심경진이 온다. 어지럽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찝어드리고 싶은 게요. 얼마 전에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 나왔어요. 국가고시예요. 이게 뭐예요? 임종시의 호흡입니다. 근데 이거랑 세트로 알아야 될 호흡이 하나 있어요. 쿠스마울 호흡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쿠스마스 제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쿠스마울 호흡 이게 뭐예요? 케톤성 당뇨병 혼수시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쿠스마울 호흡이라는 거. 이거 당뇨 환자에게 나오는 호흡이다. 요거 알고 갈게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요. 임종시의 호흡입니다. 무호흡과 과호흡이 교대로 일어난다. 숨이 약간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고요. 당뇨 환자한테 나오는 거 쿠스마울 호흡이라는 거 알고 갈게요. 침요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침 맞아도 되는 경우는 물어본 거예요. 1. 갈증이 너무 심한 경우 2. 너무 피로한 경우 3. 편두통이 심한 경우 4. 식후에 배가 너무 부른 경우 5. 출혈이 많은 경우 정답 뭘까요? 3번 편두통이 심한 경우입니다. 좀 생소하긴 하죠. 우리가 두통에 침 맞으러 한의원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적용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침의 목적? 침을 맞아서, 침을 이용하여 경혈점을 자극해서 치료한다.
침에 적응증, 침 맞아도 되는 질병에는요,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 뭐 근육통이나 삐었어 쑤실 때만 가잖아요. 소아과적, 내과적, 신경, 정신과적, 기타 통증에도 다 침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아의 경기나 경련에도 침 맞아도 된다. 감기가 걸렸어, 위에 염증 있어, 변비 설사 있어, 침 맞아도 된다. 신경, 정신과적으로 우울하고 불안증 있고 수면 장애가 있어도 침 맞아도 된다는 거고요. 두통, 치통, 신경통, 생리통, 관절염, 비염, 난청, 메니에르병까지도 침을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침을 맞으면 안 되는 부적응증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 너무 목말라, 너무 피가 많이 나와, 너무 피곤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굳이 침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 파트에서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침은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힘을 좀 빼고 맞죠? 몇 분 맞습니까? 한 20분 맞는 거예요. 이게 기출 지문에 나옵니다. 발침 후 남은 침이 있는지 살피고 알코올솜으로 마무리한다.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뭐예요? 침 잘 다 뽑았는지 확인 꼭 해라. 이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건데 지문이 조금씩 변경된다는 거 아시겠죠? 누워서 편히 맞는다. 20분 맞는다. 침 싹 뽑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이거예요. 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법이 뭐야? 뜸이 구법입니다. 1. 임신부는 뜸을 복부에 떠준다. 2. 고열 환자에게 사용한다. 3.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4. 대혈관 부위에 뜸을 뜬다. 5. 사지에 먼저 뜨고 얼굴에 뜬다. 정답은요? 뜸은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허증 질환이 뭐죠?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서는 몸이 허한 사람이 허증 질환이 걸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뜸을 뜨면은요, 이게 몸에 열이 올라가죠. 온열을 이용해서 면역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 지금 몸이 허한 사람이 뜸을 맞고요. 실증 질환 조금 건강한 사람이 침을 맞는다 이거예요. 뜸의 작용, 요것도 국시에 나오죠? 역사, 도혈, 순대 이렇게 초성을 암기할게요. 역, 면역작용을 한다. 사, 반사작용을 한다. 도, 유도작용을 한다.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뜸 자극을 주면은 아픈 부위까지 그게 알아서 유도된다 이거예요. 중혈작용, 피가 많아진다. 순대, 순, 혈액이 순환된다. 대, 신진대사가 된다. 피가 잘 통한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뜸의 작용이에요. 급성, 통증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지 확대 2. 동공 감소 3. 근긴장도 감소 4. 집중력 향상 5. 면역력 향상. 이런 문제 어렵죠? 정답은요? 1번 기관지 확대입니다. 급성 통증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아파지게 되면 사람 스트레스 받죠. 교감신경을 물어본 것입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너무 긴장했을 때, 놀랐을 때, 공포나 분노를 느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생기거든요. 뭐 자동차 사고 났어. 밤에 뒤에서 남자가 쫓아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럴 때 교감신경이 자극된다. 이런 문제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걸 보면 이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됐다는 것은 이 몸이 알아서 내가 살기 위한 모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밤에 남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나 빨리 도망가야 살 거 아니에요. 동공이 커지고요.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기관지가 확장되면은요, 호흡이 더 늘어나니까 뛰어서 도망갈 수 있겠죠. 그쵸? 땀샘 분비가 촉진된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혈관이 수축한다. 심장도 빨리 뛰겠죠. 방광은요? 이완이 돼요. 방광이 이완된다는 말이 소변이 매렵다는 거예요? 안 마렵다는 거예요? 안 마렵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오줌 마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 못 가겠죠? 배뇨가 억제된다. 이게 바로 방광이 이완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궁이 수축되면 애기 나오죠? 수축의 반대는 이완이잖아요. 애기가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변이 안 나오는 게 방광이 이완됐다입니다. 아시겠죠? 교감신경이 자극됐을 때는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빡 올라가고 배뇨가 억제돼서 방광이 이완된다. 요 정도만 알고요. 다시 보기 볼까요? 동기가 확장된다.
기관지 확대 맞지? 동공 감소가 아니라 확대되는 거지? 긴장도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더 증가되겠지? 집중력이 향상돼요? 막 불안하고 막 지금 막 안절부절하죠?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겁니다. 급성 통증 반응이다. 또는 운전하다가 급정지해갖고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요. 교감신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화기관과 그 기능을 맞게 연결한 것은 1. 담낭은 담즙을 생성 2. 대장은 지방을 흡수 3. 위는 단백질을 분해 4. 식도는 소화액 분비 5. 소장은 내인자 분비. 정답 뭐예요? 3번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어렵죠? 근데 보세요. 담낭이 뭐예요? 주머니 낭자입니다. 여러분 배낭, 주머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담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담즙은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지죠? 담낭이요. 이 담즙을 그냥 농축해서 저장하는 곳입니다. 담즙 생성이 아니라 저장이에요. 대장은 지방을 흡수해요? 대장이 뭐가 있어요? 맹장, 결장, 직장 있잖아요. 대장은 수분만 흡수합니다. 수분만 흡수해요. 위에서는요,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거 맞죠?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뭐예요? 펩신이에요. 펩신. 식도는 소화액을 분비한다? 식도는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만 하는 거예요. 소화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장은 내인자를 분비한다? 내인자 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거 알기 때문에 이 아는 것만으로도 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고시는요.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라요. 이게 확실하니까 요거는 맞고 나머지는 긴가민가 해도 아니구나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다 확실하게 알고 국가고시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소화기계 구조와 기능 한번 짚어드릴게요. 소화기계는요. 입으로 들어가서 인두, 식도를 내려가요. 그래서 위에 가죠. 위에서 소장,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배출이 되는 게 소화기계입니다.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똥을 싸는 이 모든 과정이 소화기계라는 거예요. 입에서는요. 뿌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덤핑 증후군, 위절제한 환자가요. 입에서부터 이 뿌티알린이 나와서 탄수화물이 빨리 소화되니까 저탄수화물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알파 아밀라제다. 인두는요, 음식물과 공기의 통로입니다. 식도는요, 소화액은 없어요. 그냥 밑으로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을 할 뿐이고요. 25cm 정도이다.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위에서는요, 분문부와 유문부가 있어요. 이거는 관략근이거든요. 식도와 위까지가 분문부, 위에서 12지장까지가 유문부입니다. 분유지 유분이 아니에요. 위에가 분문부, 아래가 유문부입니다. 위에서는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펩신이 나오는 거예요. 소장은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췌장에서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 아트리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아밀라제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리파아제입니다. 탄단지 써놓고 아트리 써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아제가 나온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가 나와서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단백질은 트립신이 나와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이거고요. 지방은 리파아제가 나와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준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입니다. 소화효소가 나오지는 않아요. 수분만 한번 흡수해 줍니다. 연동 운동을 해야지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항문으로는 대변이 배출된다. 이게 소화기계의 구조가 되겠어요. 펩신은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이다. 간은 담즙을 생성하고 담낭은 이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골절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여러분 보기를 보기 전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보기를 보잖아요. 이건 틀렸어 맞았어.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2번씩 보기 안 봐도 되거든요. 골절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옮기기 전에 부목을 먼저 대라.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1. 골절 부위의 혈압을 측정한다. 2. 골절 부위에 온찜질을 해준다.
3. 골절 부위에 댈 부목을 준비한다. 4. 수술 직전까지 음식 섭취를 격려한다. 5. 골절된 다리의 수동적 관절 운동을 돕는다. 정답 뭐예요? 골절 부위에 부목을 준비한다 이거죠. 또는 부목을 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골절 부위는요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다리가 골절됐어. 다리를 약간 상승시킨다 요거 맞는 거예요. 냉찜질이에요? 온찜질이에요? 냉찜질입니다. 삐었어, 골절됐어. 무조건 냉찜질이 가장 먼저고요. 이 하루 지나서 또는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붓기가 빠지면 따뜻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골절됐는데 마사지 해요? 마사지를 금지합니다. 아시죠? 수술 직전까지 음식 섭취를 격려해요? 수술 전에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이것도요. 코피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제껴요? 숙여요? 숙인다. 이거 알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1. 코를 세게 풀게 한다. 2. 콧등에 온찜질을 한다. 3.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게 한다. 4. 입 안으로 넘어온 혈액을 삼키게 한다. 5.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좌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코피 나면요. 고개 제끼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넘어가서 이거 막혀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좌위가 뭐예요? 앉아있는 거죠? 상체를 올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코피 났을 때 코를 세게 풀지 않죠. 콧등에 차라리 냉찜질합니다. 콧등이나 목덜미에 얼음찜질 해주는 게 좋고요. 코에 피 나면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피는 뱉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언제 우리 피 삼키는 거 배웠는데? 치과에서 입 뽑고 나서 발치 후에 피는 삼킨다. 기억하셔야 돼요. 코피 중요한 건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의자에 앉힌다. 코피가 넘어가서 기도흡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또 피는 뱉어낸다. 얼음찜질해준다. 어디에? 목덜미와 콧등에. 또 지혈해준다. 어디? 이 콧등을요. 엄지와 인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한 4, 5분 정도 눌러주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코는 못 풀게 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왜? 현기증 나니까. 30분 내내 그냥 피가 난다 하면은요. 빨리 병원 가야겠죠. 병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원 환자 대피 방법은 1.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게 한다. 2.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린다. 3.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먼저 대피시킨다. 4.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거우면 천으로 감싸고 문을 연다. 5.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정답 뭐죠? 정답 2번입니다.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린다. 호흡기를 보호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론 한번 점검해 드리고 보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 화재 시 대피 요령. 화재 문제 중요하죠.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순서는요. 내원계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자기 두 다리로 다 대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 두 다리로 대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빨리 대피를 해라. 그래야 인명피해가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직원이지만 직원 전에는 중증 환자입니다. 마음은 아쉽지만 중증 환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또는 일반 병원 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화재가 났어. 그 화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대피해야 되겠죠? 이 순서가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집어넣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화재실 주변, 거기 불났는데 그쪽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 자기 두 다리로 대피할 수 있는 사람, 내원계 거동이 가능한 환자, 경증 환자 가고, 그리고 나서 아픈 사람, 직원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불이 나면요, 불이야 얘기를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비상벨 눌러야 되겠죠. 119에 신고해야겠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왜 코와 입을 가리죠?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호흡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호흡은 어디로 하죠? 코와 입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은 수건으로 이 호흡기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요. 지금 손잡이 밖으로는 불 받아겠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글로 도망가면 안 되겠죠.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헷갈리죠. 그래서 노래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이것만 알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쏜다. 이거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쵸?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왜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요, 여러분이 선풍기를 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죠. 그쪽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소화기 쏘보세요. 그 소화기 분말 내 얼굴로 다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져요. 우리가 선풍기를 등져요. 그리고 소화기를 쏴보세요. 그러면 이 바람이 오히려 멀리 나갈 수 있게 소화를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선풍기를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엘리베이터는 뚝 떨어져요. 비상 계단으로 이동한다. 옷에 불이 붙었어. 어떻게 해요? 빨리 바닥에 둥글면서 불을 꺼야겠죠. 이때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왜? 호흡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다른 데 하나도 안 다쳤는데 코와 입이 다쳤어. 숨 못 쉬어. 그럼 죽는 거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둥글며 불을 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요. 이 얼굴을요. 머리라고 말이 바뀌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벽을 짚은 손은요. 바꾸지 않고 한 손만 쭉 잡고 나가야 돼요. 왜? 불이 나면 앞이 안 보여요. 유해가스 막 연기 때문에 그냥 시꺼멉니다. 그러면 양손으로 짚으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결국은 통로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한쪽 손만 쭉 잡고 나간다. 아시겠죠?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의 대피 우선순위는 같다. 중증 환자가 거의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입니다. 앞에 다 대피해야 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자기 두 발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사람들. 아, 그래야 전체적인 인명이 피해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알고 있으면서 보기를 보자고요. 너무 쉬워요. 1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게 한다? 아유, 계단이지 무슨 엘리베이터야. 3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먼저 대피시킨다? 그러다 다 죽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 먼저 나가는 거지. 아시겠죠? 4번,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거우면 천으로 감싸고 문을 연다? 왜 이렇게 이런 어리석은 대처를 할까요?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에 불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출구를 찾는다. 5번,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죠?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액, 수술 부위에 드레싱 후 오염된 거즈의 폐기물 분류는 오염된 거즈 어디다 버리는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1. 병리계 폐기물 2. 손상성 폐기물 3. 조직 물류 폐기물 4. 일반 의료 폐기물 5. 생물 화학 폐기물 정답 뭐죠? 4번이에요. 오염된 거즈 하면은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셔야 됩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 최대 보관기간 15일이다. 붕대, 거즈, 수액 세트, 탈지면을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솜과 거즈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회용 기저귀 역시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요런 것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고요. 여기서 비교하실 거는요. 수액 세트는 일반 폐기물에 버리는 건데요. 일반 병실 입원 환자에게 수혈을 마친 후 배출된 빈 혈액백의 폐기물 빈 혈액백 하면은 혈액 오염 폐기물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수액 세트는 일반 의료 폐기물 또 빈 혈액백 혈액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혈액 오염 폐기물로 가야 돼요. 문제 수혈을 마친 후 배출된 빈 혈액백의 폐기물 종류는 빈 혈액백 혈액 오염 폐기물로 가야 된다고 했죠? 빈 혈액백은 혈액 오염 폐기물이다. 병동 물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오염된 소변기는 멸균 적용한다. 2. 고무 제품은 자비 소독을 한다. 3. 파손된 유리 앰플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 4.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을 보관장 앞쪽에 보관한다. 5. 혈액이 묻은 소독포는 뜨거운 물로 헹구고 찬물로 씻는다. 정답은요? 4번.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은요? 유효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써야겠죠. 보관장 앞쪽으로 보관하고요. 멸균 물품 보관할 때 소독된 날짜가 최근 것은요? 아직 여유가 있죠? 뒤로 가게 한다. 먼저 사용해야 할 물건은 맨 앞줄에 보관한다. 앞으로 빼야 되니까요. 소독된 날짜가 오래된 거, 유통기한 짧죠? 앞으로 빨리 빼서 빨리 쓴다 이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물품을 진열한다. 말이 조금 변경돼도 아셔야 돼요. 오염 심하다 물품을 교환하는 거예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묻으면 찬물에 헹구고 더운 물로 씻는 거고요. 응열된 혈계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거? 가산화수소죠. 변기나 소변기는요. 솔로 닦고 소독약으로 헹군다. 이거는 맞는데요. 멸균 적용한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고무 제품은요, 그늘에서 말려서 둬야지 쪼그라들지가 않죠. 병원 물품이 파손됐어, 고장났어,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유통기한이 있으니까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올바른 것은 1.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 결근하고 다음날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동료 간호조무사에게 대리근무를 부탁한다. 4. 동료 간호조무사에게 늦게 출근하겠다고 알린다. 5. 개인 사유로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에 간호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정답 뭐죠? 5번입니다. 개인 사유로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에 미리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간호조무사의 직업 윤리 또는 태도 문제요. 1번, 2번에 거의 두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 단련하죠. 감염 막기 위해서 손을 씻어요. 환자가 선물을 주면요. 병원 규칙을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게 교양이죠.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요. 간호조무사 3.3의 벌금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요양보호사는요. 2예요. 우리는 간호조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3.3을 기억하세요. 비밀 유지 안 했어? 3.3입니다. 국시 정말 의료법규에 많이 나왔죠.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게 비밀 유지예요. 정직한 행동, 업무 중에 병동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뭐 깨뜨려 먹었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것이 답이고요. 환자가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또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었어. 미리 사유를 설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호흡 중추가 있는 곳은 호연수 기억하시죠? 호흡 중추가 있다. 연수로 가세요. 연수는 같은 말로 숨내죠. 연수, 숨내는요. 교내와 척수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1. 인슐린, 2. 헤파린, 3. 코카인, 4. 리도카인, 5. 디곡신. 정답 뭐예요? 1번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약물이자 또 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낮춘다, 인슐린. 혈당을 올린다, 글루카곤이죠.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은 1. 쿠마린, 2. 모르핀, 3. 페니실린, 4. 옥시토신, 5. 프로세미드. 정답 뭐죠? 4번 옥시토신이에요.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 기억하세요. 옥시토신.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무엇인가?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도움을 주며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1. 탄수화물, 2. 무기질, 3. 비타민, 4. 지방, 5. 단백질. 정답은요? 파괴된 조직을 수선한다,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부종이 심한 환자에게 섭취를 제한할 성분은 1. 인, 2. 철, 3. 나트륨, 4. 칼슘, 5. 마그네슘. 정답은요? 나트륨, 소금이에요. 부종이 심하다, 잘 붓는다 하면은요, 물과 소금을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소금, 나트륨이 없고요. 수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분이 답인 거예요. 부종이 심하다 하면은요, 물과 소금, 물과 나트륨 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해야 돼요. 치아의 맨 바깥층이며 하면 답이 사실 딱 나옵니다.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조직은 1. 범낭질, 2. 상아질, 3. 백악질, 4. 치수, 5. 치주. 정답은요? 1번 범낭질이에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거 범낭질이다. 치아를 악골에 고정한다. 백악질이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 치수예요. 조금 무르고 치아의 80%를 차지한다. 상아질이죠. 충치가 잘 먹는다? 상아질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 1. 칼슘, 2. 철, 3. 마그네슘, 4. 요오드, 5. 염소. 갑상샘 호르몬 하면은 낯설죠? 갑상선 호르몬으로 생각하세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요? 4번 요오드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시죠? 분비가 저하됐을 때 아기는 크레틴병, 성인은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으니까.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독증이 있는 신부전 환자가 섭취할 시기는 신부전 환자입니다. 1. 저염분 시기 2. 고열량 시기 3. 저칼슘 시기 4. 고칼륨 시기 5. 저단백 시기 정답은요? 5번 저단백 시기예요. 우리 이런 거 언제 배웠어? 귀간뒤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저단백 3종 질병 뭐 있어요? 단백질은 다 많이 먹어라 몸에 좋다. 뭐 재생한다 그랬는데 단백질을 좀 적게 먹어라 이런 질병이 있어요. 간, 신, 사 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간, 간성 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 또는 요독증 있는 신부전 다 신부전이라는 뜻이죠. 사구체 신염입니다. 간성 혼수, 신부전, 사구체 신염은요 단백질을 제한해라 이 얘기예요. 요독증 있는 신부전 환자가 섭취할 시기는 요독증이 있건 없건 신부전 환자의 포인트를 두세요. 간, 신사, 저단백 먹어야겠구나 아시겠죠? 만약에 부종이 있어 어떤 거 제한해야 되냐? 그럼 뭐예요? 물과 소금입니다. 수분과 나트륨이에요. 호흡에서 흡기 시 사용되는 주 호흡근은 1. 외늑강근 2. 소흉근 3. 승모근 4. 대흉근 5. 광배근 정답은요? 1번 외늑강근입니다. 우리가 호흡에서 쓰는 근육 그냥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횡격막과 늑강근. 안정적인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이 횡격막과 늑강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빨갛게 제가 가로로 쫙 그어놓은 이 선 이게 바로 횡격막입니다. 경이 아니에요. 격이에요. 횡격막. 이렇게 그냥 이 횡격막이 있어서요. 호흡이 곤란한 환자 상체를 높여준다 하잖아요. 일어나면 이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상체를 올려준다, 뭐 앉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 횡격막과 늑강근이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이다 이렇게 그냥 굵게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왜 늑강근이 뭔지는 몰라도 횡격막 그리고 늑강근을 배웠어요. 이거는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이야 이렇게만 기억하고요. 심장 판막의 기능이 뭐예요? 판막.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다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하는 약물은 1. 모르핀 2. 아스피린 3. 니페디핀 4. 코데인 5. 겐타마이신 정답은요? 아스피린이에요. 니페디핀, 겐타마이신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출혈성 경향이 높은 사람 아스피린 먹지 말아라 해요. 왜? 아스피린은요 혈액을 묽게 해요. 이게 진통제로도 쓰이지만은요 항혈전제로도 쓰이거든요. 출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더 출혈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출혈성 경향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금기한다. 혈우병 환자. 한 번 피가 나면은요, 이 2달씩 피가 난대요. 또 위궤양, 궤양이라는 말은 피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십이지장 궤양도 피난다? 그러면은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겠죠. 뇌출혈, 지금 여기 뇌에 혈관 터졌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콸콸콸콸 나오겠죠? 안 됩니다. 근데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출혈성 경향이 있어. 그럼 약을 안 먹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으면요. 타이레놀은 그 제약회사의 고유명사, 그 제품명이지만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니까 같은 성분, 대체 약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어라. 이것까지 다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모르핀 투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혈액 응고 시간 2. 고혈압의 여부 3. 저칼륨 혈증 4. 호흡수 5. 맥박수 정답 뭐예요? 4번 호흡수입니다. 모르핀, 데메롤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투약하기 전후로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해라 이거고요. 디곡신, 디기탈릭스 이거는 강심제입니다. 요거를 투여하면은요 맥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을 먼저 체크해라 이 얘기입니다. 서맥 맥박은요 1분에 몇 회가 정상이죠? 60에서 100회가 정상입니다. 성인일 경우에요. 60회 이하로 가뜩이나 서맥인데 강심제 투여하면 문제될 수 있다. 문제. 디곡신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것은 맥박이다. 이런 거 직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입니다. 응고되지 않게 하는 거니까 피가 잘 안 멈추겠죠?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하고 이 약을 투여해야지 피가 콸콸콸콸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뇨제. 이뇨제는요, 몸에서 칼륨을 빠져나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올 수가 있다.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이뇨제를 투여해라 이 얘기입니다.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은 치아 우식증이 뭐예요?
충치 먹었다 이 얘기죠. 1. 매끄러운 표면에서 잘 생긴다. 2.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3. 치아 표면에 무기질이 침착된다. 4. 치아 우식증은 조직이 파괴돼도 재생된다. 5. 치은 퇴축 시 치아 우식증 발생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2번. 범낭질보다는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상아질에서 충치가 더 잘 먹는다 이 얘기죠? 1번. 매끄러운 표면에서 잘 생겨요? 뾰족뾰족하면 음식물이 더 끼니까 충치가 잘 생긴다. 그래서 실란트 하죠? 실란트를 우리 국가고시에서 어떤 용어로 바꾸죠? 치면열구 소화 전색법, 이게 바로 실란트예요. 매끄러우면 충치가 더 잘 안 생긴다 이거예요. 아니 충치 먹었는데 조직이 파괴돼도 재생되면은 치과가 뭐 살아남겠어요, 그쵸? 재생이 안 된다는 거. 치은 퇴축 시 잇몸이 이렇게 퇴축됐어, 밑으로 이렇게 많이 꺼졌어. 그랬을 때는 치아 우식증이 더 발생할 수가 있다. 양치가 잘 안 되고 잇몸이 약해져 있고 폐인 부분으로 음식물이 끼니까요. 치과에서 뭐 그냥 매번 나오는 거는 범낭질, 상아질, 치수, 백악질 이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범낭질이 뭐예요? 제일 바깥층에 있죠? 가장 단단합니다. 인체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게 머리가 아니에요. 치아예요. 이 범낭질이에요. 왜? 여러분 막 오돌뼈, 뼈 같은 거 오독오독 씹어먹는 거는 치아예요. 그래서 이 범낭질이 가장 단단합니다. 그리고 치아의 맨 바깥층이라는 거, 이 먹거리를 씹는 기능하죠?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되는 것도 범낭질이에요. 상아질은 그 안쪽에 있잖아요. 이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상아질입니다. 상아질은요, 약간 물러요. 그리고 치아의 약 80%를 차지해요. 가장 많죠? 그래서 충치가 더 잘 생기고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기억하세요. 치수는요, 여기 시뻘건 거 있죠? 이건 뭐예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 아프다는 거는요, 이 치수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신경치료는 치수 죽이는 치료입니다. 치근에, 뿌리 근자죠.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서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 치수예요. 치수가 있으니까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 죽이면은요, 신경치료하면은요, 통증 없거든요. 이 치수가 국시 직전에 나왔었죠? 백악질도 그 전전에 나왔었잖아요. 백악질은요, 치근, 뿌리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악골에 고정한다? 치아가 이 치조골, 뼈에, 턱뼈에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 백악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 백악질이 뭐예요? 약간 팬티 스타킹처럼 치아를 이렇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문제 내볼게 맞춰보세요.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 상아질이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 치수죠. 치아를 악골에 고정한다? 치아를 턱뼈에 고정한다? 백악질이죠. 치아의 가장 맨 바깥층이다? 범낭질이죠.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 범낭질이죠. 여러분 이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으시죠?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